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전화로 이렇게 만나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격리 중인데요. 많이 네. 호전이 됐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조사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 예. 네. 자,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왜 기침하고 그러세요? 그 얘기하니까. 아, 안 좋습니다. 그건 조사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의원님, 이 뉴스 보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본이 네. 적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두터운 방패보다는 날카로운 창을 갖겠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그 국방 정책의 아주 근원적 변혁을 도모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번에 안전보장 전략서에서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반격 능력, 이게 적기지 타격 능력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그 군사기지를 찾아내서 공격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억지력을 갖추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어떤 중국의 해양력 진출을 차단한다는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이번에 정책 결정이 큰 획을 긋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라고 말했지만 반격이라는 게 이게 공격 아닙니까? 이게 뭐 지금 또 쉽게 말하면 공격인데 이게 선제 공격으로 비칠까봐 말을 슬쩍 바꿨어요. 반격으로요? 원래, 예, 원래는 아베 총리 때는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걸 슬쩍 말을 바꿔가지고 반격 능력이라고 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 중국보다는 북한의 긴장 고조를 위해서 이렇게 충돌, 군사적 위협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옛날에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이 아니라 공세적인 정책, 또 이제 대국 전략에 강대국 정치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로 일단 우리로서는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이걸 미국 빼놓고는 좋아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뭐 무기도 팔고요. 이건 원래 미국의 정책이었던 것이 네. 미국이 자기네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국가들에 배치를 못하니까 간접적 방식, 즉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 이런 전략이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서 있었고 그것에서 일본이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아주 손발이 척척 하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의 손발이 이렇게 착착 맞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고 한반도 평화에는 이거 위험, 걸림돌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강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 동맹으로 아주 단순 명쾌하게 그 한반도 위기를 관리해 왔는데 일본이라는 이질적 존재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하던 동맹에 일본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위기 시의 판단, 또 정보 공유 이런 게 과연 완활히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질러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평화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겠느냐.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을 일본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아직까지는 투명하게 논의된 바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렇죠. 적 미사일 기지 공격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그때는 그 일본이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굉장히 오작동 경보도 많이 울리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라서 우리보다 먼저 성급하게 전쟁으로 오인하고
행동을 개시하는 네. 이런 어떤 충동적인 모습은 과연 없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일 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과연 신뢰성 있게 가동될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먼저 공격 미사일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도 상당히 큰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일본의 호전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D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역사를 왜곡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그때 그 전쟁을 일으켰던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부인하고 있으니. 아니 근세 이래 지난 300년 동안 동아시아에 큰 전쟁이 12번 있었는데 그중에 8번을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예. 일본만 조용하면 동아시아는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일본이 그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역사와 지정학의 논리가 아직도 저는 불변이라고 보여지니까 네. 일본의 어떤 투명하고 또 주변국에게 충분히 양해를 얻은 뒤에 저걸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뭐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총명하시고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언제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에서 수사당국에서 김종대 의원을 못 부른다. 부르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도 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불어넣는 그렇게 되거든요. 중국은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시해가지고 중국 항모 전단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로 그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건데 중국이 바로 대응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 동아시아에 또 한 번 긴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이 동북아시아 이 그 한반도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으로 자신들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긴장 관계 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자신들 입장에 적정선이죠.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어떤 파트너로 아까 좀 전에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적절한 파트너로 지금 그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던데요, 소장님? 네. 그 깜짝 방문이었죠. 네. 사실은 방문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방문이었고 열차로 폴란드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동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대비가 호의가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네, 거의 군사작전이었죠 사실상.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쟁 이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간 건 처음이었고 네. 이번에 첫 외국 방문지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미국을 택하게 된 건데 이 서방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이 서유럽에서는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1세기 전에 100년은 좀 못됐죠 물론 2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팽창주의 여기에 맞서서 서유럽 그러니까 유럽 지역과 미국이 위기의식에서 이제 하나 연합군을 구성하던 그 시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단순 그 비교가 가능한가 좀 싶기는 한데 물론 유사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12월 21일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 주로 이제 두 나라에서 그러는데 자꾸 과거에 윈스턴 처칠 총리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그 보도나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처칠 과거 영국 총리가 그 독일의 그 팽창주의에 맞서 가지고 연합군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진주만 공격으로 일본이 또 미국을 기습을 했을 때 그때 1941년
12월 22일 미국을 전격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 비교로 좀 무리한 비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독일 팽창주의에 맞서서 연합군을 구성했던 이런 것들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성을 하면서 지금의 그 러시아 팽창주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맞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합리성이 그 어떤 적합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몰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1월 달이면은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하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공화당으로 이제 그 넘어가죠. 현재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모든 면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차원에서 얼마나 바이든 정부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네. 올해 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번 그 회동이 이루어진 거죠. 바이든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예, 일단은 젤렌스키의 방미 전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가 지원됐습니다만은 패트리어트가 제일 비쌉니다. 비싸요? 예, 한 발에 한 8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대는 거니까. 예, 이게 뭐 드론 2천만 원짜리 맞추자고 80억짜리 미사일을 쏜다. 언뜻 보면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 키이우 수도 방어라든가 인프라 보호에 미국이 그 전쟁 초기에 거절했던 것을 이제 승인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거절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정치적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패트리엇은 방어 무기입니다만 상당한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전략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의 어떤 겨울 전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치러지는 걸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번에 방문 중에 180억 달러 추가 지원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공화당이 반대를 하지만 이번에 젤렌스키 연설로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하고 이번 겨울 더 나아가 내년까지도 장기적 전쟁에서 미국이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안보 공약이 가일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드론은 2천만 원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80억이요? 예. 그렇게 비쌉니까, 무기가? 예, 그래서 한 개 포대만 배치하는데도 한 1조 5천억 원가량 소요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비싼 무기라 가지고 이거 사실 몇 개 포대 배치해도 예. 우크라이나 전역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키이우나 이런 어떤 헤르손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 거점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니까 이 자체가 게임 체인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죠. 알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 관전 포인트를 또 다른 이제 냉전 체제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 이게 책임을 러시아에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자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를 처칠이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까지 그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신냉전 체제로 이 서방에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중국도 뭐 갈 데가 없어요. 선택의 네. 폭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의 손을 잡게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일부러 유도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그 공교롭게 동시에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 메드베데프는 중국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 20세기 냉전 시대를 똑같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새해를 앞두면서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이리고 또 세력
진영 대결로 이렇게 고착화되나요? 김종대 의원님? 네, 저는 이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보는 게, 이러면 북한이 이 기회의 창문을 열 것이다. 예.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긴밀해지고 9월에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메드베데프하고 또 이렇게 시진핑이 회담을 자주 만나네요. 이러면 북한이 반드시 끼어듭니다. 자기들도 한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어떤 지정학에 편승해가지고 더 조금 기가 산다 그럴까요? 오히려 북한도 이것을 기회라고 보고 조금 도발적인 그런 어떤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저는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는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본 언론은 또 조금 북한을 좀 악마화하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 나서서 또 사고를 칠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주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현 국왕의 그 딸이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왕비가 이제 다른데 첫 왕비에서 나온 그 공주가 이제 44살 지금 말씀하신 그 파공주네요. 파공주입니다. 네. 이름이 파차라카띠아파 너무 기니까 이제 우리 파공주요. 파공주. 네. 그런데 이제 그 태국 여러 나라 이제 장자 원칙이 있고 이제 아들 원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국은 장자 원칙이니까는 네. 그러니까 딸이라도 첫 번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아들 딸 상관없이.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또. 네, 장자입니까? 예, 맨손 위고 그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오고 네. 검사 출신이고 굉장히 국민들이 사랑을 많이 하던. 검사 출신인데 사랑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이번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심장 관계 이상이 있는 모양인데 국민들의 충격이 크죠. 근데 지금 보도 일부를 보면은 사실상 사망한 것 같다는. 그래요? 예, 그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왜 그 우리 재벌들도 사망 시점을 마음대로 본인이 못하는. 그렇죠. 죽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런 예. 재벌 회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이 공주도 마음대로 지금 죽을 수도 없는. 그렇군요. 예, 사실상은 사망했다는 그런 그 소문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점이 그 굉장히 안 좋거든요. 태국도. 왜냐하면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이 이제 이복 동생으로 가는데 동생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네. 왕자에게 가는데 17살인데 뭐 나이도 좀 어리지만 그래도 17살이면 할만하지만 약간 그 자폐 어떤 그 병을 좀 그래요? 예,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왕 입장에서는 고심이 크죠, 지금. 고심이 크겠네요. 태국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모르는 게 없거든요, 이분이. 네. 이거 뭐 제가 태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항상 태국이나 저도 몇 번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조금 정정이 불안해요. 그걸 많이 불안해요. 예, 그 민주화 시위도 최근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군부의 입김이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파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들의 사랑을 폭넓게 받는 일종의 어떤 통합의 상징이었는데. 네. 만약에 파공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거한다면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어떤 애도를 넘어가지고 이게 또 정정불안으로 치닫는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요인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사랑받는 인물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왕실 인사가 없고 왕위 승계도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현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단순한 왕위 계승 문제겠냐. 예. 왕실의 불안이 정정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대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태국의 공주 파차라
야타, 예, 그만하겠습니다. 파차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차라 카티야파. 네. 나렌티라 테파야와디, 예, 공주였습니다. 중국 대륙에 화이자 백신이 첫 상륙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격리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장에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고, 병원이 지금 다 찼다고 하고, 중국 상황 불안합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위기고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네,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중국 워낙 우리가 왕래가 많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너무 오래 고집을 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면서 중국이 지금까지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또 마찬가지가 됐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화장터가 모자랄 정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 자료에 나오는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이었죠. 독일 총리가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파이자 백신을 좀 적어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방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 좀 맞게 해달라.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내친 김에 그냥 우리 거 좀 가져가라, 좀 사라 좀. 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인들에게도 파이자를 좀 하게 해달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받아들였네요. 그렇죠. 중국 분들을, 또 특별히 부자들은 외국 나가서 화이자 맞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데 가서 맞고 오고 뭐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럼 좀 거기 가서 이제 해야죠. 너무 이제 중국산 백신을 고집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잘 지금 안 듣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제 한 걸음 이제 물러나는 상황인데, 그 백신이 그래서 지금 부스터 샷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특히 이제 곧 춘절 아니겠습니까? 네. 춘절 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춘절 때 이동하지 말라고 제로 코로나 때까지 했다가 갑자기 춘절은 가족과 함께 하면서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이동이 이제 일어날 건데. 바이러스의 대이동, 대충돌 지금 뻔히 네.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올까봐 전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한테까지 올까 걱정이 되는데, 중국통 김종대 의원님. 예. 제가 지금 확진돼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훨씬 더 그걸 피부로 네. 이 고통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화이자 제공을 독일이 제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숄츠 총리가 대규모 기업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배신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아니 독일의 유수의 제조업체를 다 데리고 갔으니, 예.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서방의 대중전선에 균열이 가해진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독일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화이자 제공을 제안하고 나선 것을 중국이 받는 모양.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방역의 투명성을 갖추고 뭔가 호소하고 국제기구가 좀 나서야 되는데, 독일이란 특정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서방의 대중전선에 균열이 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조작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같이 이렇게 코로나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중국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렇고요. 그런데 네. 걱정거리입니다. 스웨덴은 부자 나라입니다. 복지 잘 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국민들한테 비상식량 그리고 손전등, 긴급 물자 비축하라, 이런 경고를 내렸어요. 에너지 대란 위기입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표현을 비유를 하자면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살얼음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게 아직 깨져서 물속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고만 아주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유럽의 그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좀 더 비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 전기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추위가 조금씩 이제 그 시작이 돼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앞으로 위기 이거는 진짜 그 날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등유값이 배 이상 올랐고요. 난방비 올랐다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이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응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건강 빨리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나와서 뵙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